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적 성장 프로젝트 몇 번째 시간일까요? 9번째 시간쯤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애니어그램의 유형별 고착과 격정,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애니어그램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격정이 올라오는 이유, 그걸 한번 짚어보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실게요. 때는 짐 캐리가 1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TV를 보다가 호기 있게 한 토크쇼 진행자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자신을 고정 게스트로 출연시켜달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10살 짐 캐리의 이력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을 웃겼던 순간들을 쭉 열거했고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150인의 목록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토크쇼 진행자에게서 친히 답장이 왔고, 이렇게 그는 10살밖에 안 되는 나이로 고정으로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다시 도전해보라며 칼같이 거절을 당했죠. 이 답장은 엄밀히 말하면 거절의 편지였으나 짐 캐리에게는 이 편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TV 속 스타에게 직접 편지를 받고 나니 동경했던 스타들과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 함께 방송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싹트게 되죠. 짐 캐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은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개그는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개그 욕심이 가득했던 짐 캐리는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산만함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수업의 맥을 끊는 짐 캐리의 골머리를 앓던 선생님은 결국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어주면 수업이 끝난 후 몇 분을 온전히 너만의 공연을 펼칠 시간으로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짐 캐리의 인생 첫 무대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우들이 배꼽을 잡는 모습을 보며 짐 캐리는 더욱더 코미디언을 향한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년 시절 때부터 남들을 웃기는 것에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인 이유는 사실 그의 슬픈 가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웃기기 위해 성대모사나 코미디 상황극을 연습했는데요. 이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진통제를 비롯한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랐던 것으로 인해 그 후유증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대다수를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서만 있었고, 이를 보던 짐 캐리는 어머니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의 개그를 보며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이나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표정 연기 연습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간둥의 아들 덕분에 부모님과 짐 캐리를 비롯한 4남매는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죠. 짐 캐리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도 시도해보았으나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는 색소폰 연주가였는데요. 자신의 밴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으나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회계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마저 날아갔으니 아버지는 상심이 컸죠. 짐 캐리는 그의 아버지를 유머 감각 넘치는 매력쟁이였다고 묘사했었는데요. 집안에서 늘 든든하게 가족을 챙겼던 이 매력쟁이 아버지마저 실직으로 인해 깊은 시리에 빠졌고,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이렇게 되자 어머니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의 집 가족들은 짐 캐리의 코미디를 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의 집은 순식간에 암흑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짐 캐리는 당시에는 세상 모든 것이 미웠고 안 좋은 생각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며, 아무도 그의 개그를 봐주지 않자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감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급하게 일을 구해야 했던 아버지는 결국 회계 관련 일을 포기하고 근처 타이어 공장에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혼자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6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짐 캐리를 포함한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방과 후 하루에 8시간을 보안 요원이자 관리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 같이 근무하던 공장 근로자들은 10대인 짐 캐리와 형제들을 업신여겼고, 심지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직원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만 8시간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공장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고1이 되었을 무렵에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까지 떨어졌고, 결국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 피곤함에 쩔어 있었던 짐 캐리는 합법적으로 중퇴를 할 수 있을 성적이 될 때까지 일부러 성적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살 생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짐 캐리는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울었습니다. 화를 낼 것을 예상했던 짐 캐리는 그저 눈물만 흘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자퇴한 짐 캐리는 점차 밝았던 그의 에너지를 잃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아버지는 그가 코미디를 좋아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틈이 날 때마다 코미디 클럽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되었는데 전부 생계에 보탰습니다. 이렇게 짐 캐리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무대에 서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며 삶의 낙을 찾아가던 짐 캐리. 하지만 또 한 번의 그를 짓누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월세마저 충당할 수 없게 된 짐 캐리의 가족은 결국 집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이어 공장의 허락을 받아 공장 부지에 있는 작은 트레일러에서 6식구가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로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가족은 늘 호의적이지 않은 눈초리를 받으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시방석에서 지내는 기분이었고 결국에는 나가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최소한의 보금자리마저 잃은 짐 캐리의 가족은 중고 캠핑카를 구해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짐 캐리는 오히려 그때가 유년 시절 중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였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다고? 네, 여기까지. 영상이 되게 길었죠. 도입에 다들 뭔가 마음을 깨우라고 일단 영상을 길게 넣었는데요. 짐 캐리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히트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덤앤더머. 덤앤더머가 정말 큰 아니에요? 히트작이었는데 첫 번째는 에이스 벤츄라였대요. 1994년에 한꺼번에 3개를 히트쳤거든요. 에이스 벤츄라 이후에 마스크 6개월 후에 그 다음 또 5개월 후에 덤앤더머 한 해에 3개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몸값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무명의 생활을 오래 했는데 실력이 많이 갈고 닦아져서 여기저기 단역 출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서 에이스 벤츄라라는 영화를 주연으로 찍게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몸값이 높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마스크 때는 엄청나게 몸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스 벤츄라와 그 다음에 마스크 2개를 합친 가격에 비해서 덤앤더머는 얼마쯤 올랐을까요? 몸값이. 찍는 거죠, 뭐. 10배? 10배. 네. 5배, 6배. 그 정도로 놀래지면 안 되죠. 100배, 1000배 정도는 돼야. 그리고 뭐냐면 배우들 그 몸값이라는 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단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 정도 받는 거고. 그래서 전 1000배. 네. 가장 가까우신 분 님이었습니다. 이름 지워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묵은지 님이었습니다. 네. 20배 올랐는데 그 액수가 85억이었대요. 출연료가. 네. 엄청나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스타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얻는 그런 일이죠. 한 해에 이렇게 공전의 히트를 3개 한꺼번에 치면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 해에 큰 위기가, 큰 아픔이 와요. 단 한 명의 자기의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3년 전에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래서 성공은 했으나 그 성공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픔에 잠겼죠. 근데 이미 이 기차는 떠났잖아요. 이 명예와 부의 기차는 떠났기 때문에 그 우울할 틈도 없이 95년도에 배트맨 포에버에서 그 연두색 옷을 입은 그런 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에이스 벤츄라하고 마스크 나오죠. 그리고 덤앤더머 이렇게 94년도에 다 히트를 쳤고요. 95년도에 이 역할을 짐 캐리를 보고 일부러 만들어서 넣은 거래요. 배트맨 포에버에는. 네. 그리고 97년에는 라이어 라이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거짓말 못하게 하는 아이의 부탁에 이 변호사가 거짓말 계속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정극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웃기는 연기 말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트루먼 쇼죠. 짐 캐리 하면 기억나는 게 뭐 있어? 하면 마스크도 많이 얘기하지만 트루먼 쇼를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도대체 삶이란 뭘까? 어디까지 조작된 거고 어디가 진짜 내 삶일까? 진짜 나도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트루먼 쇼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전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혹시 또 짐 캐리의 영화 중에 뭘 좋아하세요? 트렌디 칼라님. 네. 이터널 선샤인. 아, 맞아요. 네, 역시. 2005년도에 이터널 선샤인. 이거는 최근에 재개봉했는데, 재개봉한 영화 중에도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친 그 재개봉 영화 중에 2위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영화는 사랑의 기억이 너무 아파서 기억을 지우잖아요. 기억을 지우는 회사 가서 기억을 지우는데 기억을 지워도 뭐가 남아있죠? 그 내면에 있던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끌리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기억과 감정은 무엇일까에 대한 거를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작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잘 몰랐어요. 안 봤거든요. Man on the Moon이라고 해서 어떤 코미디언에 대한 저 사람이 굉장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을 기리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정말 메소드 연기였대요. 4개월 동안 저 영화를 찍으면서 저 사람으로 사느라고 평소에 얼굴은 그 누런 종이봉투 있죠. 그 분장 안 했을 때 누런 종이봉투에 구멍 뚫고 그러고 살았대요. 자기 맨 얼굴을 보이지 않고. 분장한 것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4개월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서 굉장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큰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촬영이 끝나고도 원래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으며 4달 동안을 짐 캐리가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과연 짐 캐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 것일까? 라는 심오한 고민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촬영을 다 마치고 후련했어야 할 이 시기에 그는 끔찍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 우울증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던 청년에서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가 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각종 슈퍼카와 근사한 저택에 스케줄마다 소속사가 준비해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했고 여러 여배우들의 구애도 끊임없이 받았죠. 그러나 이런 생활에 어느덧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 공허함만이 끊임없이 번져갔습니다. 짐 캐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보게 될 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것조차 안 해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합리화잖아요. 심포도처럼. 근데 그걸 한번 해보고 나면 열심히 살아서 그걸 해보고 나면 그 뒤에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나왔던 짐 캐리의 그 얼굴을 보셨나요? 마치 어디서 돌을 닦는 사람 같은 그런 얼굴로 나왔잖아요. 얼굴 인상이 확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짐 캐리가 고민했던 나 아닌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럼 진짜 나는 누구지? 막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네. 드레스비님. 언제 그런 고민을 스치듯이 하나요? 저는 사회생활 했을 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네. 그냥 제 안에 되게 착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되게 심했나 봐요. 오. 그래서 엄청 큰 페르소나 안에 제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지나면서 계속 저에 대해서 친한 사람이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너의 본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난데 나는 누구지 그러면? 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또 반대로 네. 너무 나만을 표현하다 보니까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면을 조금 써야 되겠구나. 그런 적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게 양쪽이다, 그죠? 그 나라는 것을 확 세상에 던져놨을 때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이게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나로 그냥 확 나섰는데 세상이 나를 안 받아들여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여기 트렌디 칼라님이 개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지한 내용을 깨주셔서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더 많이 드셨어야 우울증이 낫는데 하면서 올려주셨네요. 네. 앞광고죠. 네, 오후에 할. 네. 자, 한번 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라는 말을 할 때마다요. 나 자신.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 나는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 즉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아상, 결국 내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동료들이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 성취해야 되는 일로 귀결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도 불가사의하고 규정하기 힘드니까요. 나란 누구인가? 살다가 어떤 시점에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잠깐만 짐 캐리 잃어버렸는데 대체 짐 캐리 누구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시점에 다음과 같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와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미움을 받던 사랑을 받던 간에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야 할 시점,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없애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에 집착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묵은지님은 나 자신으로 세상에 내보였을 때 너무 뭔가 관계에서 힘들거나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나 자신이란 거는 어떤 나였나요? 어떤 모양의 나였나요? 어떤 모양의 나? 네, 나답다는 게 뭐였을까요? 저는 타인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좀 일단 제가 제일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자유로운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자유롭다. 네. 근데 네.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만 생각해서 내가 자유로운 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묵은지님은 막 자유롭게 막 아무렇게나 살았을 분이 아니고 그 자유롭다는 거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바른 길을 가셨을 것 같은 자유로움인데. 저는 주위에서 누가 저를 억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튕겨져 나가요. 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의외에 그 내면에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러시구나. 여기 트렌디 칼라님도 40이 넘어서 그제서야 사춘기가 오고 괴로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나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빛의 존재가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빛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껍질이 있었다. 그 껍질은 타르같이 검고 질겨서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아인 내면의 빛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타르 얼룩은 더 두터워졌고 어떤 사람의 것은 좀 더 얇고 투명했다. 자신에 대해 탐구해온 사람은 그것이 얇았고 내면으로부터 더 많은 빛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저 뜬구름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런 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그림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혹시 나중에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이 왜 우리 이거 그 에너지 흐름, 기의 흐름 혹은 명상 같은 거 할 때 가부좌를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그 명상 자체에 심취해 있을 때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요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에 있는 원래 본질, 거룩한 관점, 원래의 나 그것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는 그 거룩한 관점으로 인한 미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억압이나 힘든 거나 격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 생물학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내가 가족을 챙기고 내 먹을 걸 챙기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 욕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본질로부터 분리돼요. 누구나 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고착, 왜곡된 관점이 생겨요. 원래 빛이 있고 본질인 그 거룩한 관점이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왜곡돼서 우리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착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 그 고착된 그 관점으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요. 격정. 그리고 하위 욕구란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떤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이렇게 격돌하면서 거기서 무언가 감정들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 특유의 고착과 격정을 알아챈다면 거룩한 관점과 미덕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시고 뭔가 수련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향별로 한번 분석을 오늘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깨평 기사. 이포자중용. 잘 외운 거는 평생 가네요. 네. 외우셨잖아요, 같이. 네, 전 잘 잊어버려요. 네, 깨달음, 평화, 그다음 뭐죠? 기쁨, 사랑, 이성, 포용. 한국말로 중용. 안 써 있어가지고. 네. 하나 빼먹었네요. 자존감인가? 그리고 중용, 그리고 그 용기. 네. 자존감은 그 용기 바로 아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요 분이에요. 이분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박사님인데 사이비 교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회수 닮았어요. 네. 왜 웃으세요? 사실이잖아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일단 멘사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1927년 2월 3일에 위스콘신에서 태어나셨고요. 79년 이래로 세도나, 저희 가봤었는데 세도나에서 살다가 2012년 9월 19일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그의 집에서 향년 8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무엇을 하신 분이냐면 의사셨는데 정신과와 내과를 담당하시는 의사셨고요. 세도나 꼭 가보세요. 가시면 명상이 저절로 된다는. 네. 꼭 가보셔야겠다, 묵은지님. 네. 끝내줘요. 에너지파가 엄청나게 좋더라고. 강하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에너지파는 둘째치고요. 부자 동네고요. 풍광이 좋아요. 네. 붉은 흙이 많은, 네. 그 안에 자기장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철분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누구죠?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도 한 번씩 경기가 안 풀릴 때 세도나를 갔었더라고요. 휴양지로는 최고예요. 네. 가보시면은 정말 그 아리조나 약간 사막지대 같은데 계곡 속에 너무 예쁘게 그 숲 같은 곳이 있고 그 안에 곳곳에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힐링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갈 때는 허허벌판일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정리된 도회지에 안에 곳곳에 약간 국립공원 같은 게 사이사이 있어서 다니기도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네, 맞아요. 네. 그게 붉은 그 흙과 바위 네. 근처에 가서 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 기운이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일 거예요. 그쵸? 철이 그 지구도 멘트나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끼면 이렇게 돼요, 얘기가. 네, 두 분의 맞아요. 고착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멘트 안에 그 쇠가 있어서 그게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기 아니, 때문에. 세도나 하나 나왔는데 보는 관점이 다 이렇게 달라요. 정말 재밌어요. 네, 이게 재밌죠. 근데 이렇게 같이 다르다는 가봐야 게. 돼. 진짜 좋아요. 맞아요. 놀기도 맞아요. 좋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그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근데 서로 그걸 이해만 해주면, 부딪히지만 않으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복무도 하셨고 해군으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고요. 특히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증에 대해서 임상적이고 중대한 돌파구들을 마련하셨고, 의학, 과학, 정신분석 각 방면의 학술 저널에 널리 발표하신 이분이 사이비가 아니라 과학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마지막 이게 위키 사전에서 제가 퍼온 건데, 위키 사전에 보통 인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한 10줄에서 20줄 내외거든요. 이분은 한 바닥에 한 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네, 사랑에 관한 것이었던 마지막 강연은 2011년 9월에 있었으며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1,7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대요. 그리고 호킨스 박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적이셨는데 임종 직전까지 그가 한 일은 질의응답 시리즈 비디오 녹화를 끝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응답해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누구시죠? 법륜스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그리고 그 시리즈를 끝내고 나서 12번째 책인 놓아버림,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조금 인용할 건데요. 여기 갖고 왔거든요. 놓아버림이란 책을 집필을 완료하시는 거, 임종 전까지 이걸 하셨고요. 그는 과학적이고 박애적인 공헌들로 많은 표창을 받았는데 인류의 고통 경감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기리는 헉슬리상을 받았고, 미술의학협회에서는 내과의사 공로상을 받았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50년 공로 종신명예 회원으로 선정되었고, 분자교정의학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셨고, 또 세계적인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2차 대전 때 해군으로 그 복무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 퍼시픽이라는 HBO 시리즈를 보면서 마지막 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전쟁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겪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마 이분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그걸 네.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정말 굉장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알코올 중독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 치료, 정신치료랑. 그게 정말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 알코올에 빠져 계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사람을 자기가 죽이고 그 처참한 곳에 있었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저 제일 마지막에 썼던 놓아버림이란 책이고요. 의식혁명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식혁명은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좋은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실만 하고요. 이 놓아버림은 제가 도입부 좀 읽어봤는데 정말 책이 좋더라고요. 명상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 놓아버림을 어떻게 착각하면 안 될까요? 놓아버리라고 하면 다 놓잖아요. 삶을 놔버리지. 열심도 놔버리고, 다 가족도 놔버리고, 다 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놓아버림은 그런 놓아버림이 아니에요. 어떤 놓아버림이냐면 내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하는,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나의 잘못된 얼그러진 생각의 틀, 얼그러진 감정들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놓아버림을 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네. 같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계룡산이 도시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룡산 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초입에 있는 카페에 앉아있는데도 여기 산신령 데려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기회 산세가 되시면. 정말. 네, 대전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혹시 유성 쪽 가실 일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쓱 40분 정도 걸렸나? 얼마 안 걸려요. 아니 그럼 계룡산도 철분이 많은 건가요? 계룡산 좀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 가지고 조금 다르다곤 하는데 이거는 그 기운하고는 다르게 딱 가 있는데 그날 약간 비가 내린 날이었는데 낮게 구름이 끼면서 야 이거 완전 산신령 나오겠다 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구름 위에 타고 갈 것 같은. 산의 기운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황산을 갔다 왔거든요. 네. 전라도에 있는. 아는 그러니까 언니랑 좀 아는 언니랑. 그 절 암자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 11개를 둘러싸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반원 정도로. 근데 그 산이 아니고 왜 바위 바위 바위인데 느낌. 바위가 어마무지한 산 정도 사이즈의 바위. 그런 바위가 병풍처럼 이렇게 싹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걸 산세가 보면서 여기 있으면 뭐 빌면 다 되겠다. 좀 빌고 오셨어요? 그걸 놓쳤네 내가. 저런 다시 가야 돼. 이 왜 배산임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풍수지리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그 기운이란 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흐르는 기운들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안을 깨끗이 해야 기운이 잘 돈다는데 참 이게 안 돼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런 느낌이 나와요. 돌이 한 덩어리일 때 훨씬 더 뭐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울산바위도 그게 한 덩어리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본 것 중에 아마 제일 큰 게 그거였을 거예요. 보셨어요?
그 갓바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울산. 울산 바위 그 울산이 위에 있는 아니라. 그 미국 가가지고 요세미티. 네. 요세미티의 제일 위에 그 뭐라 그래 하프돔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 화강암 덩어리인데 네. 한 덩어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 EBS 다큐멘터리 같은 분위기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연으로 자꾸 가고 있네요. 세도나부터 마음을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래. 세도나가 자연으로 좋아요. 괜찮아요. 들로 산으로 가는 거죠, 뭐. 근데 자연도 사실은 무언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 놨지 그냥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요 다음에 한번 내용을 보면 이 내려놓음과 놓아버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은 놓아버림이고요. 여기에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고를 지니고 다닌대요.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게 그지없고 병이 생기고 잦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이 의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다들.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래요. 이 책에 따르면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명상할 때 가만히 고요히 나를 그냥 감정 자체를 그대로 보잖아요. 그대로 들여다보고 나면 그것이 쓱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러한 관찰 내용은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또 실험이 있나 봐요.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을 통합한 그레이 라비올렛 이론이라고 있어요. 1981년도에 이걸 발표하신 것 같은데 생각과 기억은 감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정리되는 것임이 입증되었다. 내 머릿속 어딘가에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억은 같은 것을 똑같이 동시에 경험한 다른 사람의 기억과 달라요. 분명히 똑같이 한 부모 밑에 자랐는데 기억이 달라.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그 감정이 나의 기억과 생각을 정리를 따로 한다는 거죠. 각자에게. 그래서 내 생각이나 기억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 감정 따라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울이거든요. 소울의 예고편. From the moment I wake up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I fall asleep at night, I was born to play. It's my reason for living. Hello? What the? Wow!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Help! I'm not done! Holy! Oh my goodness! This weird. The council. There's a soul missing. Is this heaven? No. Is it H-E double hockey sticks? Hell? Quiet coyotes. No, it's the great before. This is where new souls get their personalities, quirks, and interests before they go to Earth. Here we are.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It's my life. Can you help me get back? Come on. This won't be a disaster, that's for sure. You're out there somewhere, little soul. And I'm gonna find you. Life is full of possibilities. You just need to know where to look. Don't miss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pizza. I can't smell. We can't taste either? All that stuff is in your body. No smell, no taste. Or touch. See? Okay, I get it. Get ready. Your life is about to start.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다 못 보셨죠? 그래서 그냥 저 어제 급 봤거든요. 내용이 오늘 얘기할 거리랑 너무 맞아떨어져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
아까 그 조그만한 귀여운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안경 쓰고 모자 쓴 아저씨가 있었고, 그 흑인 가드너 그분이 재즈 피아노가 꿈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고로 갑자기 맨홀에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어요. 아, 네. 스포일 해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분 빨리 귀 막으세요. 네. 저는 팍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반혼수 상태. 그래서 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아까 그, 비욘드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어딘가 그걸 뭐 요단강. 예, 그렇죠. 우주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저 너머 삶의 저 너머로 가려고 하는데 비욘드 비포로 가 버린 거예요. 아까 막 반항하다가. 그래서 거기는 어디냐면 태어나기 전 영혼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조그만 귀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게 묘사가 돼 있냐면 아이들마다 그 기질을 부여받아요. 거기서. 어떤 아이는 소심하고 어떤 아이는 까칠하고 어떤 아이는 제잘제잘하고 막 이거를 다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부여받아야 지구로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열정, 꿈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나를 부여받고 나면 싹 지구로 오게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소울에 있고 그 소울에서 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왜 사람은 어떤 것에 꽂히면 그것이 내 길이다 하고 막 가보잖아요. 또 그거를 가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뤄 보는데 그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정말 괜찮은 재즈바 여기서는 블루 노트가 아니라 무슨 노트라고 나오던데 그 굉장히 유명한 재즈바에서 픽업이 돼서 그날 연주를 하기로 했던 날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막 지구로 내려와서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고 나서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를 이루고 났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엄청난 걸 이루고 나면 엄청나게 달라질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상의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또 삶에서 우리가 느껴볼 만한 것들이고요. 또 사람들마다 어떻게 기질이 다르게 타고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